잘 되기를 하는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잘 이제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부탁했을 때 저도 그 계속해서 자료도 올려주시고 고민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아는 한 지식을 좀 같이 나누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부족한 그 주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목은 좀 아주 클래식하죠. 100배 즐기기. 그래서 이렇게 잡았던 근본적인 목적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즐기는가를 이해하면 이 박물관들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관점에서 준비해야 즐기는 데 도움을 줄까, 이런 박물관을 만드는 분들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이제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하시는 이런 문화적인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하세요. 박물관 방문하고 거기서 즐기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목이 촌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이제 전시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시만 하는 건 아니고 교육하고 또 이런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이런 거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지금부터 아주 먼 과거 8,000년 정도 되는 시점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걸 이제 연구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직장에서 이제 주로 맡은 일은 문화재 조사, 그리고 그것들이 박물관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까 이런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 또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되게 높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관리하고 활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복잡다단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갈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법을 새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면 고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화유산과 관계를 맺고 박물관에 근무한 지는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조그만 책도 몇 권 쓰긴 했어요. 근데 재미는 없어서 잘 흥행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개해 주신 사진에도 이 사진을 썼는데, 굳이 이 사진을 드린 이유가 제가 평택에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 평택과 인연이 있다 싶어서 이 사진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평택에서 근무를 하다가 옆에 있는 동탄에서 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평택 고덕 신도시를 만들 때의 문화재 문제, 또 그 동탄 이 신도시를 만들 때의 문화재,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궁박물관에 부임한 게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만으로 거의 3년 정도 다 돼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맡은 일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전시, 홍보, 교육, 이렇게 각각의 어떤 어벽에 맞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전시에 있어서는 문턱을 낮추겠다. 그리고 벽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제 홍보 업무에서는 이 박물관에서 하는 모든 전시나 또는 행사나 기획이나 이런 변화가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데, 그냥 바빠서 못 오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 못 들어봤어. 야, 이거 어떻게 그런 걸 했는데 나는 모르고 지나갔냐? 이런 분은 없게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주력을 했었어요. 홍보 전략에. 교육. 그래서 기존의 고궁박물관 교육이 굉장히 특화되어 잘 되고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사회교육 프로그램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들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근데 저는 패러다임을 좀 확장을 해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일 거잖아요. 와서 배우고
이거를 전국으로 좀 확산하고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또 그 성인들에서는 뭐 좀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뭐 이렇게 확장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고 그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곳에서도 우리의 이제 왕실 문화가 잘 알려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나름 계획들을 원대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이제 완성을 해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문턱 낮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문턱을 낮추자는 얘기를 한 이유는 이거예요. 국립박물관을 들어갈 때 야, 이 박물관은 정말 재밌고 신나는 박물관이야라고 서슴없이 들어가기보다는 끔찍해요. 문 여는 순간. 왜?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끔찍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경비 보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똑같지 않을까요? 편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국립박물관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오게 할까? 놀이동산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손 흔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모션들이 재미있게 하는데 이게 박물관은 그렇지 않더라. 굉장히 엄숙해야 되고 뭔가 좀 내가 숙연해야 되는 이런 걸 어떻게 좀 바꿔보자. 이게 되게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격을 높이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유물. 예. 야, 누가 봐도 이거 떡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기가 막힌 유물이 그 박물관의 격을 높이겠죠. 또 그것이 없는 박물관도 있잖아요. 대별할 게 없어. 평범해. 그때는 결국은 디자인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좋은 박물관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거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 편하게 보여지고 고급스럽게 보이고 품격 있게 보여져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편하게 들어갔는데 너무나 내 스스로의 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만들어 보자. 이게 품격을 높이는데 가장 주안점을 줬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홍보 전략들은 박물관 안에 기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갔을 때 한참 그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던 시점이라서 각 기관들에서 기자실을 다 없앴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만들었죠. 그래서 기자는 뭐 주요 일간지 기자들 다 그 광화문 일간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배회하고 다녀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해야 되는데 취재를 하려면 나와야 되고 나왔다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박물관에 와서 앉아서 기사도 쓰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거기서 우리 전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정보도 빨리 보니까 기사를 써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시즌에 문을 잘 못 열었어요, 박물관을.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이게 히트되는 보도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손님은 없는데 광고가 많아요. 그게 이후에 이제 그 엔데믹으로 간 이후의 효과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이 홍보에서는 기자들 그리고 또 SNS를 활용한 전략들 그리고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는 전시들이 홍보의 주된 포인트고 또 한 가지가 또 굿즈. 그래서 이거를 다 굿즈가 좀 뭐냐면 문화상품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쁜 쓰레기. 하지만 내가 좋은 전시를 보고 나면 추억을 담아서 뭔가를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는 것 중에 제일 흔하고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사진. 그렇죠? 사진 찍어서 가져가요.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뭐라 그러죠? 포토존이라 그러죠. 그것들을 좀 사진이 아주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SNS에 올라갔을 때 이쁘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전시 기법이나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 또 한 가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굿즈를 개발하고 그걸 상품화하고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들. 이런 게 좀 노력을 했고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예를 들면 제가 글로벌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직원들 지금 몇 명이 로마에 가 있어요. 로마에 왜 가 있냐면 한글 학교라고 혹시 한글 학교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글학교.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의 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한글과 문화를 가리키는 자생적 교육단체예요. 한글학교. 예를 들면 아주 비슷한 게 뭐더라? 세종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종학당은 비정부권 기구, 정부기구가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공공기관처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한글학당은 한글학교는 자생적으로 해요. 주로 이제 독일이나 유럽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회원도 굉장히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완전 사각지대에 계시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재도 자기들이 개발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힘에 부치는 거예요. 왜? 어쨌든 한국을 알기 위한 원류나 모든 정보는 한국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독일에서 뭐 프로그램 만들고 또 전 유럽에서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하지만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걸 고궁방관의 교육 프로그램하고 접목을 시켜줬어요. 해서 제가 한번 가서 현황을 보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로마에서 한글학교 교사분들이 모여서 하는 큰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직접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더 가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한테, 외국 학생들한테도 그런 게 전파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3년째 다 무르익어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추울 때 갔었는데 줄을 이 빌딩이 굉장히 큰데 이걸 칭칭 감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입장객의 마지막 첫 줄이 시작인데 이게 뭐냐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 무슨 그룹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K-팝 아이돌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했는데. 근데 다 이게 미국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엄동설 안에 줄을 서서 이걸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아시죠? K-한류, K-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외국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지평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하나의 시각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제일 먼저 뭘 끌고 나갔냐면 한복, 그 다음에 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 마케팅도 하고 다양한 전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의 어떤 전시 트렌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K 전시도 있다. 한국의 전시 기법이나 한국의 영상 연출 기법이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가성비도 높은 위치에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그걸 틀 수 있는 기계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저가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글로벌하게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디자인 말씀드렸잖아요.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을 개선해서 전시를 막 바꾸고 나중에 이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공을 들여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디자인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디자인인가? 이렇게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어워즈가 몇 개 있는데 여긴 코리아 디자인이 아니고 이거는 홍콩에 있는 K 디자인 어워즈가 있고 이건 2021년 그리고 레닷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각 분야 상품 여러 가지 디자인 파트에서의 입상작들을 이제 수상을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와서 했던 전시 디자인
대부분은 출품을 해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상을 받은 거죠. 디자인계에서는.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건 각각은 다 모두 다 그 전시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출품을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다 평가를 받아보니 나쁘지 않다, 좋은 디자인이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자인이 꼭 굳이 세계적인 디자이너 데려와서 안 해도 우리 디자이너 실력이 그리고 어떤 지향점만 맞다면 충분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박물관을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이다. 이것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팀장님 소개하실 때 제가 토지주택박물관을 만들었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주에서 이제 박물관을 새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고 이렇게 전시를 꾸미는데, 이제 사례조사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파리에 갔을 때 만났던, 인터뷰했던 이 까메오라는 관장님인데, 이분이 뭐냐면 그 루블 관장도 하고 그 장식미술박물관 관장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프랑스의 이제 박물관에 어떻게 보면 실력자인 거죠. 이 양반 자기가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뭐 세브로 도자 박물관도 가고. 근데 이 양반이 그때는 장식미술박물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루브르는 안 가고 사실 장식미술박물관에 가서 이제 참고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김선생님 프랑스에 왔으니까 제가 좋은 선물을 하나 줄게. 그러면서 뭐 좋은 골동품을 하나 주려나 뭐 이런 기대를 살짝 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것은 조언, 이런 거죠. 조언을 주는데 무슨 뭘 얘기하냐면 프랑스의 디자이너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상품을 아주 높은 수준의 비싼 상품들을 디자인하고 많이 하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당신이 생각할 때 그런 디자이너들의 근본적인 그 원천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랑스 사람 기질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좀 막히는 게 없고, 이런 그들의 그런 기질에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까메오 관장 얘기가 그 말도 맞는데, 자기는 바로 우리 박물관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컬렉션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모든 장식적 요소의 유물들이 아카이빙 차곡차곡 정리가 돼서 시대별로, 지역별로, 종류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한테 샘플로 보여준 게 건축물에 몰딩만 모여있는 큰 방을 보여줍니다. 몰딩이 뭐죠? 이런 거죠. 요거 아주 심플하게 여기는 몰딩이 기능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몰딩이. 근데 이 몰딩, 서양식 건축물에 있어서 몰딩의 역사는 굉장히 깊죠. 그래서 무슨 왕조 시대에 어디부터 무슨 부르고뉴 지방은 이렇게 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서랍을 여니까 다 샘플링이 돼 있어요. 그게 또 재질별로, 종류별로, 시기별로, 지역별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다 모아서 차곡차곡 실물 아카이빙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바로 모든 디자이너들이 여기 와서 주구장창 보고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고 모방하고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디자이너들이 활동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상품의 디자인의 원천은 바로 이런 아케이크한 고전적인 박물관의 전시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한번 박물관을 한번 아카이빙 세트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 박물관의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은 토목 건축 기술 주거 건축 문화 박물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살았냐, 이런 거를 쭉
이제 역사적 연원에 따라 보여주는 박물관인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발전을 시키면 나중에는 아카이빙 센터도 같이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붕. 우리 보면은 요새는 아파트 지붕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그냥 평평하죠. 슬래트로 만들거나 슬라브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붕 마감을 하거나 약간 이렇게 경사가지는 약간 경사지붕 형태로 하지만 특별한 재료를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슬레이트도 있고 또 돌로 만든 것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지역에서는 뭐 박달나무 쪽에서 하는데 여기서 감나무 쪽에서 하고 변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철 지붕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제 10년 전에 제가 여기 고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많이 봤었어요. 지금 많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철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데 양철 지붕의 모양이 예전에 기와 지붕을 할 때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장식도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기별로 그런 양상이 다 다르잖아요. 한 번만 다 모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박물관을 통해서 사회에 공유하고 기여하고 또 어떤 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예를 들면 같은 맥락에서 제가 고궁박물관에 가서 맨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인천공항에 보면 입국장이 있는데 입국장에 보면 이렇게 쭉 무빙워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통로가 움직여. 그래서 타고 이렇게 짐 들고 이렇게 쭉 가는 게 한 140m 정도 돼요. 굉장히 긴데 길다 보니까 양옆에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벽을 긴 데다가 뭔가를 꾸며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꾸미는 기본적인 소스를 뭘로 할 거냐 갖고 막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고궁박물관에서는 우리 어떤 왕실의 전통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막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국장에서 이거 보신 분 계실까요? 공항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키네틱 전통 음창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형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전통 보자기 가지고 만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처음에 열었을 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서 그때 이제 총리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이제 오픈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이게 좀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수투파 그룹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코업을 해서 이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아까 그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송출했을 때는 한 100번 이렇게 보다가 수투파가 와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그 배경으로 전통문화적 요소로 깔고서 하니까 하루 만에 150만 회 이렇게 150만 회 바로 찍더라고요. 다 필요 없다. 수도받아야.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좋은 의도로 이렇게 좀 저렴하게 이렇게 와서 같이 해줘서 굉장히 저희들은 좀 흐뭇하게 저걸 했었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때 입었던 의상이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갖고 싶다고 출연비 조금 받는 대신에 그거 주면 안 되겠냐고 줬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전통문화적 요소를 어떤 걸 뽑아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원천이 박물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상품화된 스카프, 뭐 고데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박물관에 제일 많이 있어요. 왕실에서 쓰는 보작, 왕실 보작인데 이게 자수나 이런 게 아니고 처음 이제 왕실에 있는 거는 다 그리는 거예요. 그려서 정성스럽게 어떤 물건을 포장하거나 이렇게 할 때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화 상품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죠. 아까 이 움직이는 이렇게 이 커튼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전통 보자기, 이 조각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민간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문양 요소나 사용처는 정확하게 왕실로 국한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은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이런 역할들을 제 나름으로 이제 부임해서 쭉 해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알면 즐기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똑같은 내용 들으실 수 있어요.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박물관은 4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다. 그러면 4바퀴 말고 2바퀴로 굴러가는 것도 있냐? 있죠. 이제 오토바이 이런 거. 근데 굳이 이제 4바퀴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설명할 때 이게 차가 그냥 가솔린으로 된 걸로 했다가 바꿨어요. 요새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고 바퀴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전시 그리고 유물을 관리하는 유물관리 그리고 이것들을 교육하고 활용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조사연구자 이 4가지의 어떤 조합이 굉장히 조화롭게 운영되고 서로 보완해야 바람직한 박물관이에요. 이게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 연구가 없어. 예를 들면 연구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냥 신나게 전시만 하면 돼. 연구 없어. 그러면 바퀴가 하나가 빠진 상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굴러가다가 덕커덕 하겠죠. 예, 빨리 가지 못하겠죠. 정상적인 자동차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행정.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터리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행정이라는 영역에서 한다는 거예요. 행정은 쉽게 말하면 예산, 돈, 운영하는 예산, 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조직,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예산을 받아오고 사람을 받아오고 이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주고 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박물관에 전부 다 연구하고 전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박물관에 보면 전시장에 딱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 한 서너 분 보이고는 대부분은 안 보여요. 하지만 전체 이 박물관을 고궁박물관을 움직이는 요원은 13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학예 연구원도 있지만 고시장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행정이 하고 있고 서로 간에 다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그럼 박물관에서는 결핍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을 새로 디자인하거나 만들거나 고려를 할 때는 또 사람을 뽑을 때도 이런 것들을 다 안배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당장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충원되고 보충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빠지면 결핍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학예사라고 하죠. 이런 그 박물관의 운영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그 직업군을 학예사라고 해요. 학예사, 큐레이터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학예연구 요원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전시는 큐레이터들이 이제 합니다. 사실 큐레이터라는 말 썼지 요새 큐레이션을 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써요.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전시할 대상물을 선별하고 가감하는 역할
그리고 전시를 기획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전시 담당자겠죠. 그리고 전시에 필요한 어떤 대상물들이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고 잘 관리되도록 하는 그런 보존 과학의 역할을 하는 것을 컨서베이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에듀케이터고요. 리서처가 있고 그리고 유물 관리하는 레지스트라 이런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해석하기도 대부분의 학회사가 요거를 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어떨 때는 요건 되게 이제 이공 계열이 많아서 되게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도 했다가 뭐 연구 업무도 했다가 유물 관리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박물관 전체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상호간의 어떤 역할과 운용 그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알아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좀 전문 분야가 있으면 더 좋겠죠. 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전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 보존과학이나 교육, 리서처나 이 연구 업무도 되게 종류 다양하고 유물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전문 영역이긴 한데 그러면 전시 전문가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대학 커리큘럼 보면 학과에 박물관 전시 학과 뭐 이런 거 있나?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유사한 건 있어요. 뭐 문화 콘텐츠 학과 이렇게 유사한 영상 콘텐츠 학과 뭐 이렇게 비슷한 거 있는데 전시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시는 제 기준에서 보면 그 전시에 대해서 관심 있고 꾸준히 전시를 고민하고 그에서 연구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전시 전문가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전공했냐, 또 무엇을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냐,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시는 더 좋으려면 감각이 좀 더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옷을 입는데 똑같이 교복을 지급받아서 입는데 더 맵시 있게 입는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시도 누군가가 어떤 전시가 더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는 배경은 각각의 그런 아주 작은 재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전공의 차이는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앞으로 박물관에서 전시라는 걸 해보려고 그러면 그에 적합한 학예 업무에 적합한 과정을 거쳐서 전시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시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시할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전시를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거기에 맞게 배열하거나 빼거나 이게 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전시장 진열장 안에다가 이쁘게 늘어놓는 게 전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야 하고 기획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게 내 것을 놓는데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 있던 빨간 구슬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빨간 구슬을 예. 빌려오신 분 어느 분이세요? 빌려오신 분. 우리 팀장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팀장한테 제가 쓴 책을 한번 빌렸는데 빌려와야겠습니다. 빌려오는 방식. 또 내가 구슬 없어. 또 난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구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빨간 구슬 나 이렇게 할래. 또 복제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또 선물 드릴게요. 복제. 복제 많이 씁니다. 복제. 복제. 거기에 필요한 다른 기관에 있는 것을 똑같이 복제를 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메꾸는 거죠. 요새는 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메꾸기도 해요. 혹시 아시는 분 한 분 있을까요? 3D로 촬영해서
대체. 예,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안 짰습니다. 이렇게 딱딱 나오면. 그쵸? 그 보여주고자 하는 그 구술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스캔을 하거나 해서 영상으로 또는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시할 때 내가 있는 구술을 다 늘어놓겠다고 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정말 멋진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놓고 그것이 비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빌려오기, 복제하기 또는 영상으로 대체 뭐 이런 방식으로 그 구술을 채워서 전시를 해야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난 그런 전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궁박물관에 이제 다른 박물관 얘기하면 이제 다른 사람 욕하는 거니까 제가 저희 박물관 사례를 들게요. 국왕실이 맨 처음에 나타나요. 그 왕들의 위엄, 왕들의 권위, 왕들의 상징물들을 딱 해놓는데 딱 들어가면 이제 어좌가 있어요. 임금이 앉는 자리, 좌석. 그게 이제 상징성이 있죠. 그 다음에 임금이 그 배경으로 까는 1월 5공도 병풍이 딱 있고 그 앞에 임금이 국세를 담는 함이 딱 있어요. 상징이죠. 그 다음 칸으로 가면 어보가 한 30개가 막 나와 있어요. 어보 뭔지 아세요? 어보. 임금의 즉위하거나 임금의 부인, 즉 비가 되거나 또는 세자가 되거나 세자 빈이 되면 책봉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어보를 만들어서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 존호 이름과 함께 존호를 새긴 어보, 한마디로 상징적인 도장이에요. 휘황 금색 찬란해요. 거북이 딱 한 마리 붙어 있고 어보.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어보들이 우리나라로 환수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보. 근데 고궁박물관에 어보가 되게 많아요. 경묘에 있던 게 다 넘어왔기 때문에 어보가 되게 많아요. 어보가 아름답기는 한데 그걸 다 늘어놓을 일이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이쁜 거니까 다 이제 늘어놓은 거예요. 열심히. 공간도 좁은데 이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늘어놓으려고 하다 보면 큐레이션에 안 맞게 된다는 거죠. 균형이. 그리고 자, 이런 흩어진 구슬을 이렇게 있는 것 다 늘어놓기로 깨지 말고 나 이렇게 할래라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왕 부러치는 없는데 내가 빌려올게 막 이렇게 훔쳐보면 안 되고 복제 아니면 빌려오기 이렇게 해서 이걸 채워서 디자인을 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전시하는 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국립박물관인데 세상에 그거를 복제품을 하려고 하세요. 굳이 진품으로만 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학예사들하고 막 논쟁이 붙기도 해요. 저는 우리의 의도가 중요한 거지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상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이제 예를 들면 요새는 영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딱 이미지 한 컷 2D, 그러니까 평면적인 사진 한 장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무빙을 줘서 재밌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많이 보셨죠? 예. 이런 그 효과를 주는 이제 요새는 또 AI로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전문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냥 고정되지 않고 좀 무빙 움직이게 해서 되게 막 이제 시각을 좀 끌고 그래서 흥미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진은 초기 이제 보빙사들, 그래서 외국에 사신으로 갔던 고종의 명을 받아서 외국에 갔던 사람들이 보스턴에서 기념 촬영을 한 그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 전시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누렇게 뜬 사진 한 장밖에 없는 건데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렇게 좀 효과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주에 있는 박물관인데 이게 뭐냐면 동물
옥무덤 하는 거 있죠. 옹관이에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커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이속에다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효과를 줘서 보여주고 싶은 방식이 뭐냐면 옹관에다가 요 속에 이렇게 사람 시체가 있었어요라고 보여주는 방식이 영상을 직접 투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구하고 절절하게 글자를 안 봐도 여기가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원래는 이 영상이 좀 길이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 점점 해골로 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짧게 끊고 이렇게 사람 들어가 있는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옥무덤. 예. 그런데 이게 전시를 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시 기획자의 의도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정작 보시는 분이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궁중 현판전을 할 때 이제 현판의 모습이거든요. 현판의 뒷모습이에요. 사실은 궁궐에 가거나 건축물에 가면 현판 앞을 많이들 보는데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개는 뒤집어서 전시를 했어요. 아까 인터뷰 기자님처럼.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고 뒤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전부 다 짤맞춤으로 나비장을 엮어서 서로 뒤틀어지지 않게 했구나 이런 거 좀 요소도 있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관람객께서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 현판에는 글자가 왜 없어졌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글자 없어지다니 아니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니요? 없는데요? 제가 뒤를 보여주려고 뒤집어 놓은 건데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오해를 하고 이거는 글자 없는 현판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람객 생각하고 내 의도하고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또 설명을 추가해서 붙였습니다. 친절하게 이것은 현판의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세요. 친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제 기준으로만 상식적으로 알 거다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접근할 때 문턱을 없애는 생각해야 될 지점이 생각보다는 치밀하고 디테일하다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모습은 이런데 이렇게 전시를 하니 그렇죠. 오해를 하셨던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보존과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 중에 하나예요. 클래식카가 2대 있는데 순종왕후와 순종효왕후가 탔던 어차 황실차죠. 캐딜락이고 하나는 다임더 그래요. 하나는 미국차, 하나는 유럽차. 되게 멋있게 생겨서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먼지가 잘 낀단 말이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먼지도 털어주고 하는 거를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이 보존 처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털어주고 그래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정기 검사를 해서 이쪽에 뭐 노이즈런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박물관의 꽃 학예사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타이틀을. 그러면 박물관의 주인이 학예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박물관의 주인이 보러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립박물관 국민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종사하는 학예사나 박물관의 종사자들은 이 박물관의 주인이 관람객의 니즈를 뭘 원하는지, 뭘 보고 싶어하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박물관이 살아있고 활용되어지고 열심히 이렇게 작동하는데 움직이는, 우리 보면 여기 핏줄에 뭐가 돌아다녀요? 피, 적혈구 돌아다니잖아요. 보신 분 있으면 돌아다녀요. 피가 막 돌잖아요. 펌프를 한번 하면 순식간에 피가 막 이렇게 도는 그런 도는 박물관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관람객이다. 이분들이 바로 그런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박물관을 앞으로 만들고자 하고 한다면 이 관람객이 원하는 방향을 빨리 잘 파악하고
그러면 평택에서 박물관을 만든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평택 시민들입니다. 왜? 평택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박물관 만들 거잖아요. 그럼 평택 시민들이 원하는 게 동네마다 달라요. 한번 뭘 원하는 박물관에서 내가 이런 박물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 박물관에 이런 걸 원해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보세요. 동네마다 달라요.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산 정관에서 제가 박물관을 만들어줄 때는 부산 정관 박물관은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전혀 달랐어요. 저희는 뭐 그쪽에서 출토된 뭐 삼국시대 유물들 막 이런 거 잘 해주려고 할 때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카페 만들어 주세요가 제일 큰 거였어요. 많이나 만들면 돼요. 필요해요. 근데 안 만들어줬어요. 안 만들었어요. 지자체에서 나중에 만드세요 그러고 이제 클래식하게 이제 역사관을 만들어 이렇게 줬더니 자동으로 그 옆에 카페 촌이 형성이 돼요. 니즈가 반영되잖아요. 그게 니즈가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 같이 이런 유휴시설 카페 같은 거 잘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요? 더 칭찬받고 좋아했겠죠.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고고학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고학 하는 사람이 무슨 박물관 전시를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상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무엇이 다른가 박물관과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다루는 대상물이 뭐가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한번 약간 곁다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이용자가 다르다. 고고학적 성과물하고 박물관의 어떤 대상 이용 대상자가 다르더라.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 앞에 선배님들이 하신 말 두 가지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하나, 박물관에 공부하러 간다. 야, 어떻게 박물관에 만약에 제가 직원인데 박물관에 공부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박물관에 일하러 가야지. 관람객은 박물관에 놀러 가야지. 즐기러 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평생 했는데 또 무슨 공부를 또 그렇게 자꾸 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니 좀 보러 가는데 나머지는 뭐 눈 감고 봐도 뭐예요? 모르면 못 보는 건가? 막 이런 거. 그래서 되게 두 말은 좀 그럴듯한데 뭔가 좀 저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안목을 갖춘다. 안목은 어떤 방식으로 갖춰지냐면 태어날 때부터 세련된 안목을 갖추신 분도 물론 간혹 있으시긴 하는데 사실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많은 박물관을 접하다 보면 안목들은 생기더라. 그런데 그런 안목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좀 팁을 갖추면 좀 더 좋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준비합니다. 이런 문화인력적인 관점에서 박물관 전시를 보면 어떨까? 조금 어려운 말이죠. 문화인력. 야, 이것도 이상한 말 들고 나왔다. 문화인력 이거 어떡해.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문화인력이에요. 또 사람의 행위, 사람이 남긴 모든 결과물이죠. 그게 문화적 소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 문화적인 거를 가지고 배우는 그게 학문이죠. 근데 여기 이 문화인력에서는 접근할 때 어떤 문화적 현상에 대해 접근할 때 요 세 가지 딱 방법론이 딱 판에 박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효해요. 모든 문화적 상황을 접근할 때 되게 유효해요. 그래서 박물관의 어떤 전시물을 볼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좀 안목이 빨리 성장한다 이거예요. 비교 상대주의죠. 그래서 이놈하고 저놈하고 어디가 비슷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들이나 비슷한 점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로부터 안목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접근. 이게 어느 시점에 있는 딱 그 대상물이 아니고 이놈이 그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고를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어느 딱 고정된 시점에서 단정하거나 그 시점으로 다 모든 걸 이해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본다. 이런 거를 탑재하면 다양한
다양한 사회 현상이나 또 어떤 문화적 현상을 이해할 때 또는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LH에 근무할 때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이상한 일을 제가 한 3년간 했어요. LH에는 노동조합이 3개 있거든요. 복수노조, 주택공사노조, 토지공사노조, 그리고 통합된 다음에 들어온 세대의 아가 만든 노조가 어떻게 됐냐면 회사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한 사람이 부구치면 조용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부구치고 막 이런 거예요. 사장실 맨날 점거당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 노노 간의 갈등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역할을 맡아서 할 때 이런 방식을 한번 써봤어요. 노동조합이 과연 뭔가, 어떤 역사적 요원을 갖고 있고 오늘날 이분들이 왜 이런 걸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스타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각각의 어떤 헤게모니에 빠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그릇 다 쓸어 담으면 어떨까 솔루션을 해서 사실은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 통합이 됐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아까 역사적인 관점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이렇게 수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 한 이제 수평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인물을 총체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박물관을 이해해 보면, 접근해 보면 안목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고고학적 유물입니다. 제가 전공했던 바로 그 시기의 유물이에요. 요건 작살이고요. 요게 뭘까요? 요 보신 분, 나 이게 뭔지 안다. 어느 분이세요? 또 낚싯바늘. 예. 아유, 선생님 예, 좀 맞추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낚싯바늘이에요. 이게 돌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이게 뼈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걸 결합해서 낚싯바늘로 썼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크기도 되게 커요. 6cm 정도 돼요. 그러면 야, 이 6cm짜리 바늘을 물고기는 얼마나 클까요? 엄청 컸겠죠? 그래서 이게 제 이제 전공이기도 하고, 이걸 뭘 잡았을지, 잡았 다음에 어떻게 나눠 먹었는지 뭐 이런 게 제 전공인데, 이 낚싯바늘로 잡는 어종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저기 북태평양에 있는 인디언 부족에서 비슷한 유물을 쓰는 걸 보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고고학자가. 근데 그 사람이 문화력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면서 유사점을 찾아서 유사하니 그 결과물도 유사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한 낚싯바늘 비슷하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결합식으로 만들어서 비슷했는데 사실은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대상이나 기능이 같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요 비교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비교하는 게 좋고 명확하게 비교를 해서 기능상의 차이를 대충 비슷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게 이렇게 기능이 같다고 얘기하려면 아주 같아야 되고 역사적 맥락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한 10분만? 예, 지금 5시거든요. 5시 10분에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